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용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국제 전략 관련돼서 스텝이 많이 꼬인 미국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러시아는 멀쩡하냐, 잘 버틸 수 있겠느냐, 요것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 전에 먼저, 러시아는 많은 뉴스나 아니면은 여론을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은 많은 제품에 있어서, 제품 상품에 있어서 글로벌 탑5 안에 들어가는 품목들이, 중요한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유는 말할 것도 없고요. 천연가스, 그리고 석탄 같은 경우는 세계 3위 수출국이죠. 그 다음에 석유 제품, 디젤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세계 1위고요. 석유 제품 전체 수출 물량으로 봤을 때도 압도적인 1위입니다. 저도 현재 디젤 차를 끌고 있습니다만은 디젤 가격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 강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저도 약간 좀 불만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러시아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던 것처럼 디젤을 포함한 석유 제품 수출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1위입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디젤은 강세 갈 거고요. 그래서 미국 정유사들이 올해 여름에 디젤 생산량 늘리는 쪽으로 이제 생산 방향성을 정했다라고 하는 뉴스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밀가루죠. 밀가루 압도적인 1위 수출국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비료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NPK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질소인 칼륨 비료인데요. 질소 비료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만들죠. 천연가스를 통해서 주로 만들고요. 암모니아를 거쳐서 요소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요소 비료, 질소 비료에 있어서 세계 1위 수출국입니다. 2위는 이제 중국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질소 비료를 석탄으로 만들어요. 탄소 배출이 많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될 수 없고요. 그렇게 되면 러시아에서 나오는 이 질소 비료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질소 비료를 만드는 과정이 천연가스에서 암모니아, 그 다음에 이제 요소, 이게 이제 질소 비료인데,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또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 러시아의 질소 비료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의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칼륨 비료입니다. 이거는 광물이죠. 이거 세계 2위 수출국입니다. 벨라루스까지 감안하게 되면 전 세계 수출 물량의 거의 42%가 러시아와 벨라루스 물량입니다. 이것도 없으면 농사가 안 됩니다. 게다가 광물이기 때문에 생산조차 불가능해요. 또 한 가지는 희귀금속입니다. 이게 뭐냐면 플래티늄이나 팔라디움 또는 이리디움, 로디움 같은 금속인데요. 세계 4위 수출국입니다. 이거는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은 플래티늄 같은 경우는 백금, 우리가 보석으로도 쓰이긴 합니다만은 주로 팔라디움이나 플래티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화학 산업의 촉매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자원이고요. 또 하나는 철강 반제품 수출에 있어서 압도적 1위 국가입니다. 이게 안 나오게 될 경우는 상당히 큰 영향이 줄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니켈 같은 경우는 세계 2위 수출국입니다. 니켈은 최근에 2차 전지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수요가 계속 늘어날 아이템이죠. 자, 이런 것들만 딱 놓고 보게 되면 OECD,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이 중심으로 한 러시아의 전방위적인 제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서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강공만을 펼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러시아의 입장은 편한가? 당연히 편하지는 않겠죠. 근데 에너지 측면에서 저는 크게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도 장기간 버티기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신규 투자 관련된 부분이에요. 지난 4월 13일 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요, 러시아의 에너지 소비는 계속 증가하고 러시아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 대한 공급 역시 증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4월 13일에요. 그리고 북극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북극에 대한 투자는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북극에 대한 언급을 했냐면요. 이거는 LNG 투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천연가스는 그 두 가지 형태로 판매가 됩니다. 하나는 PNG, 파이프라인을 통한 거고 하나는 LNG, 그쵸? 액화시켜서 배로 운반하는 거겠죠. 2005년에 전 세계 글로벌 기준의 PNG,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 거래량은 471 BCM이었고요. 2020년은 452 BCM. 오히려 거래량이 줄었죠.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PNG 소비국의 80% 가까이가 다 선진국이에요. 유럽하고 미국인 거죠. 이 나라는 그 화석연료된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PNG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LNG 같은 경우는요, 2005년에 전 세계 거래량이 195 BCM이었는데 21년 기준으로는 517 BCM. 그러니까 PNG 거래량을 이제 넘어섰어요. 근데 이 LNG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 거래량의 71%가 아시아에서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급격한 소비 증가를 보인 게 중국, 그리고 향후에 또다시 중국과 같은 소비 증가율을 보일 나라는 인도. 그러니까 LNG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푸틴이 강조한 게 북극에 대한 투자, 이건 결국 LNG에 대한 투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투자를 통해서 이 전체 에너지 시장의 동진 정책, 아시아로의 시장 확대를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난 4월 13일 날 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때 푸틴은 이런 얘기를 했냐 하면요. 4월 8일 날 유럽의회에서 러시아에 대한 석탄 수입 금지와 동시에 LNG 장비의 러시아 수출 금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2021년 3월에 러시아 정부는 어떤 발표를 했냐 하면요. 북극해 LNG 투자에 대한 총 투자 규모는 2억 2천만 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억 2천만 톤. 자,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작년에 전 세계 LNG 물동량이 3억 8천만 톤이었어요. 근데 러시아 혼자 북극해에 2억 2천만 톤의 LNG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작년 3월에 한 거죠. 그래서 푸틴의 4월 13일 날 발언은 이것의 연장생산이고 강한 개발 의지를, 투자 의지를 표현했다. 그러니까 유럽이 아무리 우리에게 LNG 장비 수출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럽의회가 LNG 장비에 대한 수출을 러시아에게 막았다. 앞으로 이제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냐라고 하면요.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 그림은 2년 전이죠. 2년 전에 러시아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에너지 산업 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자, EOR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오일 또는 가스의 회수율을 높이는 기술인데 이것에 대한 해외 의존도는 지금 50% 정도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오프쇼어, 예를 들어서 북극해 같은 경우가 이제 오프쇼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다에서 에너지를 채취하는 그러한 기술에 대한 해외 의존도는 현재 80%. 자, 촉매에 대한 의존도도 거의 80%에 달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거 운영체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해외 의존도는 90%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유럽의 기술 또는 미국의 기술이 없을 경우에는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2019년도에 러시아는 LNG 설비에 필요한 그 극저온 열 교환기라는 게 있는데 100% 수입에 의존했고요. 극저온 펌프의 95%를 수입을 했습니다. 자, 이 극저온 펌프가 필요한 열교환기라 이런 게 필요한 거는 천연가스를 액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한 마이너스 한 170도 정도까지, 절대 온도가 마이너스 253도인데 그 정도까지 온도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이 극저온 열교환기나 펌프가 필요한 거죠. 자체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수입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뭐냐면 2025년에 완공 예정인 그 러시아 북극 지역의 우스트루가 프로젝트, 이거 1330만 톤짜리 프로젝트, 그리고 아틱 LNG2 프로젝트, 이거 거의 2000만 톤짜리 프로젝트, 이거 현재 진행 중인데요. 중간에 스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개 합쳐버리게 되면은 거의 3,300만 톤짜리 프로젝트거든요. LNG 기준 3,300만 톤이면요. 우리나라가 1년에 수입하는 양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절대 적지 않은 양입니다. 전 세계 물동량이 3억 8천만 톤 정도 되니까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진행될 프로젝트들은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러시아는 뭐 2021년 3월 달에 북극해에 2억 2천만 톤의 LNG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물거품이 될 가능성 상당히 크다. 현재 상황으로는. 물론 이제 그들도 나름대로 기술 개발을 하겠죠. 그런데 의존도가 거의 80에서 9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장기간 안 될 개연성 상당히 높고 푸틴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이게 이제 러시아가 안고 있는 첫 번째 문제고요. 단기적인 문제는 저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장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저장 설비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원유 수출을 대부분 파이프라인으로 해요. 파이프라인으로 가죠. 그리고 가스 수출도 파이프라인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VLCC 유조선이나 아니면은 LNG 캐리어를 통해서 수출하는 국가들은 일정 정도의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뭐 PNG도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만은 PNG는 또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원유나 가스의 수출은 끊임없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저장 설비가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VLCC 유조선 또는 LNG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결정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서방,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SPR, 전략 비축유가 스토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저장 능력은 원유 기준, 그러니까 원유 석유 제품 기준으로 한 1억 배럴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거의 한 5억 8천만 배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낮은 규모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평균적으로 일간 500만 배럴, 석유 제품까지 포함했을 경우에는 700만 배럴 정도의 석유 제품을 수출하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 1억 배럴의 저장량에 있어서도 절반 이상은 이미 채워져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서방에서 추정하는 거는 현재 한 4천만 배럴 정도가 스토리지 캐패시티가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여름이 다가오게 되면 이 저장 시설을 100% 활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요. 원유나 또는 석유 제품이 자연적으로 기화가 되기 때문에 가득 채워놓게 되면 탱크가 터져버리죠. 그러니까 다 못 채워 넣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원유 수출량이 하루에 약 현재 한 4천만 배럴 정도 내외일 것으로 스토리지 캐파시티가 보고 있는데 100만 배럴 정도의 수출이 안 될 경우 하루에 그러면 한 달 내외 정도 기간에는 원유 생산이 중단될 개연성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어제도 제가 확인해 봤는데 러시아의 대표적 원유 우랄 크루드 가격이 브렌트 대비 마이너스 37불, 38불에 거래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재고로 쌓게 되면은 생산 필드에서의 생산이 중단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실제 그리고 일부 리파이너리들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동 중단. 왜? 더 이상 저장할 데가 없기 때문에 리파이너리를 가동 중단하는 경우들도 뉴스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원유 저장 설비에 대한 쇼티지 문제는 더 빠르게 러시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스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같은 경우가 올 연말까지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수입량을 작년에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현재 천연가스 저장 능력은 한 5,700만 톤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유럽이 러시아산 가스 도입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규모는 7,600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스토리지보다 유럽이 끊겠다라고 하는 가스의 규모가 더 커요. 자, 이렇게 되면 가스 생산이 스탑될 가능성, 그러니까 원유와 가스 생산 뭐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동시에 스탑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가스전 또는 유전을 폐쇄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태워버려야 되죠. 이거는 너무 무식한 일이니까. 그런데
원유 유전이나 또는 가스전, 특히 유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폐쇄했을 경우에는요, 재가동에 이거를 다시 생산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초기에, 그러니까 그린필드, 이제 막 생산이 시작되는 유전 같은 경우에는 내부 압력이 높기 때문에 그냥 기름이 튕겨져 나옵니다. 위로 분출이 돼서 나오는데요. 장기간 생산이 된 유전 같은 경우는 내부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가스나 물 같은 걸 계속 주입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주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EOR이라고 하죠. Enhanced Oil Recovery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생산량을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이 유전을 막아버리게 되면요, 내부 압력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곳에 모아뒀던 압력을 계속 유지를 시킴으로 인해서 모아뒀었던 그런 오일들이 다시 분산이 되겠죠. 땅속으로 흩어져 버릴 겁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재개한다라고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다시 투입이 돼야 돼요.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현재 상황을 장기간 끌고 가기에는 본인들이 치러야 될 부담이 너무 커요. 그리고 향후에 투자 계획에 있어서도 차질이 벌어질 가능성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이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이나 러시아도 슬슬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될 시기인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결론 날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하여간 지난 시간에 미국도 스텝 있고 있지만 러시아도 시간은 절대 러시아 편이 아니다. 그들의 핵심인 에너지 산업을 놓고 봤을 때는 슬슬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멀지 않다. 한 달 이내로 그런 의사결정이 나올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